지난 7월 2일 경기도 화성 일대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재수사가 마무리됐죠. 수감 중인 이춘재의 DNA가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습니다. 33년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밝혀진 진실. 범인 이춘재가 벌였던 범죄 행각들 모두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는데요. 이를 가능케 한 건 바로 과학수사 덕분이었습니다. DNA 감식 기술이 일단 발전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사실 증거물이 35년 동안 어떤 보관이 잘 돼 있었다는 그 측면이 일단 증거의 증명력이 확보가 되는 이 과학수사가 정말 중요합니다. 범인이 아무리 자기가 범죄 행위에 대해서 부인을 하더라도 과학수사 활동으로 수집된 증거물은 명백하게 법원에서도 인정을 해주고 범인의 범죄 행위를 증명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는 과학수사. 최근엔 묻지마 범죄의 용의자 추적이나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까지 보다 진화된 기술을 통해 우리 일상 속에도 폭넓게 쓰이고 있는데요. 각종 범죄를 밝히고 모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추적 기술의 모든 것. 오늘 이 시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거짓말을 하지만 증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범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한 증거 수집, 그리고 그것을 정확히 분석해내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건데요. 이런 과학 수사는 그 기법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또 많이 쓰고 있는 지문 분석, 그리고 과학수사의 또 혁명이라고 얘기하는 DNA 감식, 섬유라든가 페인트, 유리 같은 또 화학적인 또 미세 증거물, 그 다음에 독극물도 분석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의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디지털 포렌식, 그리고 또 그 범죄 심리 같은 또 심리학 분야도 있고요. 우리나라 과학 수사의 기법은 어느 정도 발전해 왔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찾아온 인물, 바로 국내 1세대 과학수사관 나재성 경위입니다. 그는 지난 20년간 각종 강력 사건을 도맡아 현장 감식을 진행해 왔다는데요. 범죄 현장에서 지문이나 DNA 등 사건의 결정적 증거를 찾아내는데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범죄 현장에서는 작은 증거물이건 큰 증거물이건 모두 감추려고 하는 게 범죄자들의 생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증거물이라도 저희들이 놓치지 않고 찾아냄으로써 중요한 증거물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작은 증거물을 수집해서 이런 현장 재구성을 통해서 범죄 행위를 밝혀내는 게 저희 과학수사의 일입니다. 범인을 추적하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증거 수집. 이때 스모킹 건, 즉 결정적 단서가 될 만한 것들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선 지문과 혈흔, 범죄에 사용된 흉기, 그리고 현장에 남은 족적까지 철저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거실에 보면은 이런 식탁에 술과 음료, 과일 등이 놓여져 있는 걸로 봐서는 여기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범구로 추정이 되는 흉기는 이런 식으로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1차적으로 바닥에 있는 그 증거물들을 전부 채점을 한 다음에 이 식탁에 있는 그 지문과 유전자를 채취를 하고, 범죄 현장에 처음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족적을 찾는 것.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출입한 흔적들을 찾아서 기록해두는 겁니다.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수사관들이 범죄 현장에서 이동할 때 반드시 현장 통행판을 놓고 움직여야 합니다. 피해자와 용의자 그리고 경찰과 소방관을 제외한 제3의 인물들의 족적이 남게 되면 수사에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저희들 발자국 또한 현장에 남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그 현장 통행판을 설치를 하고 또한 이 작은 증거물들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의미에서 이런 통행판을 설치하고 작은 증거물들라도 아주 철저하게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물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추리해야 할 시간인데요. 이때 가장 결정적 힌트가 되는 것은 바로 피해자의 혈흔이라고 하죠. 혈흔의 크기와 높이 그리고 방향성 등을 체크한 후 그 증거에 맞게 과학적 추론을 해나감으로써 퍼즐을 맞추듯 당시 정황을 파악해 나가는 겁니다. 그 혈흔의 크기, 모양에 따라 가지고 어디에서 어느 지점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를 공격했는지, 그 공격할 때 그 선형에 비슷한 혈흔, 휘두름 이탈 혈흔이 그 관찰이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가해자는 어떤 식으로 그 공격이 이루어졌고 어떤 흉기를 사용했는지에 따라 가지고 혈흔한테 분석을 통해서 현장 재구성하는 데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혈흔의 모양은 중력에 의해 떨어진 혈액, 힘에 의해 흩어진 혈액, 분출된 혈액, 흐르거나 고인 혈액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는데요. 혈흔의 크기에 따라 어느 정도의 높이에서 떨어졌는지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혈흔의 모양과 길이만 보고도 피해자가 어느 지점에서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아 상해를 입었는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흔이 일정한 방향성을 가질 경우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이동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은 바로 지문인데요. 혈흔과 달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지문은 어떤 과정을 통해 수집하는 걸까요? 먼저 현장의 물품 중 범인이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부터 지문 감식을 시작하는데요.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잉크 역할을 해줄 분말가루입니다. 범인의 손이 닿은 물체에는 아주 소량이라도 땀 성분이 남아있기 마련. 그 위에 색깔이 있는 분말가루를 묻혀 지문의 모양을 찍어내는 것이죠. 땀 성분의 이 분말가루가 색깔로 입혀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말을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광원의 색깔이 달라지는데 흑색 분말을 사용을 한다면 백색 광원으로 관찰을 하고요. 지금 이거는 형광 분말이라고 해요. 형광 분말 같은 경우는 이런 파란색이나 초록색 광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범인이 접촉했을 가능성이 큰 물품 중 부피가 작은 것들은 실험실로 직접 가져와 정밀 분석에 들어가는데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저마다 다른 지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문 채취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쉽게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하죠. 이때 전체 지문이 아닌 3분의 1가량의 형태만 알아내도 범인을 추적하는 데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쓸렸는데 특징점 많이 살아있네. 그래서 현장에서 조각 지문이라든지 부분 지문을 채취를 하게 되면 보통 한 3분의 1 부분 지문이 채취가 됩니다. 프로그램에 등록을 해서 이 특징점을 또 찾습니다. 보통 요 손가락 마디 하나에 100개에서 한 130개 정도의 특징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지문은 그 곡선의 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즉 궁상문과 요측 재상문, 척측 재상문, 와상문으로 구분되는데요. 범인을 추적할 땐 먼저
채취한 지문이 이 4가지 형태 중 어느 쪽에 해당되는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해당 지문의 특징점을 찾아서 컴퓨터 프로그램에 등록하면 그와 가장 비슷한 지문을 가진 사람 20명이 자동으로 검색되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용의자를 쉽게 추려낼 수 있는 것이죠. 범죄 현장에서 체증된 증거물을 이용해서 신원 확인하고 신원 확인된 인적사항이 담당 형사에게 통보되고 실시간 추적 기술을 이용하여 피의자를 검거하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범죄자들도 점점 이 과학수사 발전하고 수사 기법이 날로 발전함으로써 범죄자의 설정이 앞으로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과학 수사의 힘으로 하나둘 그 진실이 밝혀지고 있는 미제 사건들. 3건의 현장 증거물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하는 대상자가 있다는 통보를 받고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원한 미제 사건으로 남을 것 같았던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은 DNA 감식 기술의 발전으로 진짜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는데요. 33년 전 사건 당시 현장에서 발견한 증거물들이 잘 보존돼 왔고 법적으로 정부에서 범죄자들의 DNA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이와 같은 결실을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춘재 연쇄 살인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는 DNA 감식 기술은 실제 범죄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지난 23년간 유전자 분석을 통해 미궁에 빠진 강력 범죄뿐 아니라 실종자를 찾는 데 큰 역할을 해온 임식은 교수. 그가 해결한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강호순 연쇄살인 사건인데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경기도 서남부 일대에서 여성 7명을 납치 후 살해한 범인 강호순. 그는 범죄 현장에 자신의 DNA가 남지 않도록 자신의 차량을 불태우는 등 치밀한 범죄 행각을 벌였지만 결국 과학 수사의 망을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이제 강호순이 어떤 사건의 이제 범인으로 검거가 된 후에 그때 당시에 이제 또 그 경기 서남부 지역에 또 많은 부녀자들이 실종이 된 사건이 있었고 그거하고 연관성을 좀 찾아보려고 그 강호순의 이제 주거지에서 다량의 증거물들을 이제 국과수로 보내게 됐고요. 거기에서 이제 혈흔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찾아진 증거물 그 혈흔 중에 그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자분의 DNA가 검출이 되면서 연쇄살인 사건의 이제 시작이 밝혀지게 된 그 시작이 되는 단초를 제공을 했습니다. 지문의 경우 범인이 장갑을 끼면 숨길 수 있는 반면 DNA는 머리카락과 혈흔, 타액, 또 물체에 남아있는 미세한 피부 세포까지 다양한 경로로 채취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해결에 결정적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범죄 현장의 수많은 증거물들 중에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DNA를 어떻게 채취할 수 있는 걸까요? 속옷에 묻어있는 정액반을 찾기 위한 실험인데요. 그 정액 속에는 플라벤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이 성분은 청색광을 450나노미터의 청색광을 비췄을 때에 반사되는 빛을 이 편광 오렌지색 필터를 통해서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속옷에 남아있는 정액을 통해 DNA를 감식하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정액 속에 있는 플라빈 성분이 청색광을 받았을 때 색깔이 변하는 원리를 이용하는 건데요. 청색광과 오렌지색 편광 필터만 있으면 정액이 묻어있는지 그 유무를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증거물에 묻어있는 혈흔에서 DNA를 채취하는 건데요. 이때는 루미놀 반응 실험이 이루어집니다. 이 루미놀은 적혈구 속 헤모글로빈의 철 성분과 만났을 때 산화되어 청색광을 내는 것이 특징.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세포 단위의 미세한 혈흔까지 쉽게 발견할 수 있어 그 속의 DNA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혈액 속에는 적혈구가 있고요. 적혈구에는 헤모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 헤모글로빈에는 철 성분과 그다음에 그 루미놀 용액에 있는 과산화수소가 반응하게 되면 산소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그 산소가 루미놀과 반응해서 산화 루미놀이 되면 그 산화 루미놀은 이제 들뜬 에너지 상태가 되고 그 에너지 상태가 가라앉으면서 발광하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발견한 DNA의 양이 너무 적을 경우 이를 감식해내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땐 PCR, 즉 중합 효소 연쇄 반응을 거칩니다. PCR 검사는 특정 영역의 DNA를 수시간에 20만에서 50만 배로 증폭해 유전자 감식이 가능하도록 그 양을 충분히 늘려주는 것이죠. 저희가 기준점이 되는 사람 DNA를 넣어주어서 사람 DNA는 이렇게 증폭이 된다라는 것을 예시로 보여주게 되고요. 저희 샘플을 확인을 할 때는 이제 사람이라면 여기 시그널이 하나가 뜨게 되고 사람이 아니라면 시그널이 아무것도 뜨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자라면 사람인 DNA와 함께 Y 염색체에 해당하는 DNA 시그널이 뜨게 됩니다. 한마디로 PCR 검사를 통해 아주 미량인 DNA 시료만 가지고도 그 개체가 사람인지 아닌지 또 남성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처럼 DNA 감식 기술은 점점 민감도가 높아지고 있을 뿐 아니라 분석 시간 역시 짧아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적은 시료에서도 DNA 감식을 할 수 있는지 그건 굉장히 이제 계속 민감도가 높아져 왔고요. 또 우리가 STR이 이제 어떤 마커 이름인데 그 마커의 수가 많을수록 우리가 이제 개인 식별력, 정확성이 높아지는 건데 초창기에는 하나부터 시작을 해서 뭐 6개, 9개 이렇게 분석하다가 지금은 한 20개 이상을 이제 동시에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분석 시간도 과거에 비해서 더 짧아지고 또 더 적은 양의 시료에서도 분석이 되고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제 계속 발전을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DNA 감식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범죄자들의 DNA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면서 현재 일어나는 사건뿐 아니라 각종 미제 사건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는데요. 앞으로는 목격자 진술이 아닌 DNA를 통해 범인의 몽타주를 그리는 기술 등 유전자 감식만으로도 특정 용의자를 추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과학 수사의 기법들은 범죄 현장 속 증거물들을 바탕으로 범인을 추적해내는 데 널리 쓰여왔는데요. 최근엔 그 범위가 더욱 넓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 일상 속에서 건강이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예방하고 차단하는 추적의 기술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죠.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6개월이 넘었죠.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면서 일상 속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확진자와의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때 사람들이 새롭게 주목하고 있는 추적의 기술이 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의 한동수 교수팀은 지난 10년간 위치 인식 시스템을 연구해 왔는데요. 최근 이 기술을 접목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 블랙박스를 기반으로
코로나19의 확진자와 격리자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앱 기술이죠. 저희가 스마트폰이 이동하는 것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확진자가 되면 사고가 난 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동 경로가 있었는지, 누구가 접촉하고 있는지를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그걸 빨리 파악을 해서 또 접촉한 사람들과 또 검사를 하는 그런 것이어서 스마트폰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도입한 겁니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앱은 어떻게 구동되는 걸까요? 그 원리는 간단합니다. 스마트폰 속에 내장되어 있는 GPS와 와이파이를 통해 사용자가 지난 2주간 어떤 장소를 돌아다녔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건데요. 만약 사용자 주변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경우 빨간색으로 확진자의 동선이 표시되면서 사용자와 어느 정도 중첩되는지 바이러스에 대한 노출 정도를 점수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GPS는 평균 오차가 약 10여 미터 되는데요. 문제는 실내로 들어오면 GPS 신호를 저희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감염병은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더 노출이 되고 감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번 저희가 개발한 시스템은 GPS뿐만이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기압계, 관성 센서 신호 등을 모두 복합적으로 사용을 해서 실내에서도 층 구분이 정확히 되고 그리고 3 내지 6m 정도의 정확도여서 얼마나 확진자와 근접해서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사용해온 위치 파악 시스템은 오직 GPS 신호로 정보를 수집했기 때문에 실내에선 정확한 위치 파악이 어려웠는데요. 이번에 개발된 시스템은 스마트폰에 내장되어 있는 와이파이뿐 아니라 블루투스와 기압계, 관성 센서 신호 등을 복합적으로 취득해 1분 단위로 사용자의 동선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용자가 어느 건물, 몇 층,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까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시스템을 구동할 경우 사용자의 위치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지 제작진이 직접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실외뿐 아니라 건물 내 동선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위치 파악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개인 사생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해당 시스템의 경우 사용자의 위치 정보가 암호화되어 저장되기 때문에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고선 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 정보를 보기 위해선 철저히 패스워드 인증을 거쳐야만 하기 때문에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네, 실내 위치 인식은 이제 활용은 굉장히 많이 될 겁니다. 어린이, 노약자, 치매 환자 보호하는 데 또 필요하고요. 저희가 소방관 또는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자칫 양날의 칼입니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고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 신경 쓰면서 보호하면서 활용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범죄를 밝혀내는 기술. 우리에게 추적의 기술이 필요한 이유는 실제 발생한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오원춘 시신 훼손 사건. 피해자가 납치된 후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녀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구조가 어려웠고 결국 피해자가 살해되고만 끔찍한 사건이었죠. 2016년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은 CCTV의 사각지대에서 벌어진 범죄 행각이었는데요. 범죄를 미리 예방하고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
추적의 기술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 다시금 깨닫게 해준 사건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범죄가 일어났을 때 우리의 눈을 대신하는 것이 바로 CCTV인데요. 안양시에선 각종 사건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 치안, 안전, 복지, 환경 등 사회적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도록 설치한 방범용 카메라부터 교통 카메라까지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한 관제센터인 것이죠. 최근 이곳에선 범죄 현장이나 사건을 보다 정확히 추적하기 위해 지능형 방범 기술을 도입했는데요. 불철 주야 거리 곳곳을 지키는 6,000대의 눈길에 지능화 시스템을 더해 시민의 안전 관리를 극대화한 겁니다. 기존의 CCTV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1,200대가 아니라 안양시만 해도 한 6,000대에 이르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눈으로 일일이 모든 상황을 24시간 확인한다는 건 이제 불가능한 시대가 됐죠.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 분석 등을 통해서 어떤 현장에서 어떤 일이 실제로 범죄와 유사한 사항들이 어디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1차적으로 분석을 해주고 궁극적으로는 경찰을 정확한 장소에 오류 없이 신속하게 출동을 시켜서 시민들을 보호하는 지능화된 추적 시스템에 의해서 센터의 운영 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CCTV가 지능화된 만큼 그 역할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까진 범죄 신고가 들어와야만 근처에 있던 CCTV 카메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후 용의자를 수색해 사건을 해결하는 방식이었는데요. 방범 카메라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는 지금 관제자가 수많은 CCTV 영상을 일일이 확인하기란 좀처럼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능형 방범 시스템이 도입된 건데요. 관제자가 신고를 받은 용의자 또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1차 분석을 통해 유사 범죄 상황이나 용의자를 찾아내죠. 이를 통해 범인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방범 카메라인 CCTV가 어떻게 이런 판단이 가능한 걸까요? 최초의 그 객체는 사람을 먼저 찾고요. 그 사람 중에 그 추적할 대상을 오퍼레이터, 관제자가 직접 클릭을 통해서 지정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미지만 100에서 한 200여 장을 그 저장을 하게 되고요. 그 영상을 또 증폭을 합니다. 옆으로 돌리거나 상하를 뒤집거나 이런 식으로 증폭을 한 후에 그 이미지들을 학습을 하고요. 특정했던 그 카메라에서 이 특정한 사람이 벗어나게 되면 동선상 갈 수 있는 영역에 있는 카메라에서 그 사람과 동일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수많은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는 지능형 카메라. 그 뒤에는 보다 진보된 과학기술이 더해졌습니다. 바로 사람의 눈을 닮은 카메라, 즉 스테레오 카메라 덕분인데요. 기존의 방범 카메라는 하나의 렌즈로 객체를 인식하고 사람이 직접 방향을 바꾸거나 확대 축소하는 팬 틸트 줌 카메라를 활용했습니다. 이것을 스테레오 카메라로 대체한 건데요. 스테레오 기능은 사람의 눈처럼 두 개의 렌즈가 사물과 사물의 거리 정보를 취득해 3차원 입체 영상을 구현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능형 시스템이 지정 타겟을 자동으로 쫓는 방식이죠. 관제자가 수동으로 작업하는 일들을 CCTV 스스로 선별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보다 검거율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기존의 그 이면도로에서 스테레오 카메라가 감시하고 있는 지역에 모든 사람과 이동객체, 자동차의 모든 정보들을
저희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전체 샷, 상반신 샷, 얼굴 샷,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 이동 차량, 그리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실시간적으로 감지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GIS 정보 시스템과 연동하여 모니터링 요원들이 좀 더 직관적이고 선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저희 안양시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정 객체를 정확하게 추려내는 지능형 방범 시스템. 특히 사건 발생 직후 범죄자의 도주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거나 용의자 검거를 위해 범인의 활동 지역까지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것이죠. 치안 문제라는 것은 안양에서 발생을 해도요, 다른 인근 지자체에서 검거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다른 지자체에서 발생했지만 우리 안양시에서 검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젠 광역 차원에서 뭔가 센터 간의 연계를 통해서 이런 사회적 문제를 좀 해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즉, 이런 안전적인 문제나 복지적인 어떤 케어적인 문제는 관할이나 지역적 한계를 벗어나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해서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이 안전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광역 서비스로 확대 발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의 치안을 강화하고 시민 그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지능형 방범 기술. 사고의 위험이 도사린 현장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건 과학기술과 노하우가 집약된 추적의 기술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사회 전반에 걸쳐 연계된다면 누군가 위험에 닥쳤을 때 생명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될 수 있겠죠. 우리는 지금까지 CCTV의 지능화된 능력을 통해 각종 사건, 사고를 해결할 추적 기술의 가능성을 알아봤습니다. 범죄 사건의 경위를 밝혀내고 특정 범인을 검거할 수 있게 돕는 안전장치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CCTV 기술이 특정 범죄 사고는 물론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단으로 활약할 수 있다면 우리는 또 어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위해 찾아온 곳은 오산시의 스마트시티 관제센터. 이것 또한 지능형 CCTV를 통해 도시 곳곳을 관리하고 있는데요. 행여 시민들의 안전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지, 또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익숙한 도시의 일거수일투족을 매일 확인하며 범죄로 의심될 만한 현장을 살피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AI 카메라를 적용한, 즉 지능형 CCTV 카메라를 적용해서 시민들의 더 안정적인 관제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더 빨리 신속하게 관찰할 수 있을까? 그 관점에서 지능형 카메라를 도입하게 됐으며, 이제는 지능형 CCTV를 통해서 경로 추적이라는 개념과 사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범인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영상만 볼 수 있도록 그의 관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주로 모니터링 요원을 통해 도시의 상황을 지켜보던 이전 관제 방식은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따랐습니다. 범죄 현장을 단순한 사고로 오인하거나 수많은 영상을 자칫 하나라도 놓친다면 늑장 대응으로 이어질 수도 있죠. 인력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들여야 할 만큼 효율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인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건을 해결하는 것은 물론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능형 CCTV의 경우 사람이나 차량을 스스로 인식해 상황을 알릴 뿐 아니라 현재 찾고자 하는 객체만을 쫓아 필요한 영상만을 선별해주기 때문에 범죄 상황을 보다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데요.
영상 범위 안에 들어온 객체를 분별하는 것부터 인상 차기, 차량 등 구체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죠. 이러한 정보를 판별하는 기술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 사건을 포함해 시민의 일상을 지킬 예방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사회적 약자인 치매, 실종, 그리고 거리에 배회하시는 분들이 바로 이벤트에 표출이 됩니다. 그때 우리가 관제위원이 집중적으로 그분들의 거동을 따라가면서 보면서 이분이 거동이 이상하다. 그것을 판단함과 동시에 바로 오산경찰서 경찰관한테 연락을 주어서 현장을 출동하면 전에는 24시간, 무려 36시간 이상 걸렸던 게 지금은 5시간 이상으로 단축됐다는 게 굉장히 큰 효율적이고요. 지능형 CCTV의 기본적인 예방책은 바로 시간 단축. 어떤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를 찾아내고 대처하기까지 단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문제가 큰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빠른 대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 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오산시는 관제센터와 경찰의 연계 업무를 통해 다양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는데요. 지능형 CCTV가 범죄 상황을 포착하면 실시간으로 경찰에게 정보를 전달합니다. 곧장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면서 범죄율을 낮추고 치안 효과를 높인 셈인데요. 실제 오산시에서 발생했던 방화 사건의 경우도 지능형 CCTV의 활약이 한몫했습니다. 인적이 드물고 사람의 이동이 많지 않은 늦은 시간, 객체의 이동을 감지한 CCTV가 스스로 한 남성을 쫓아 화면을 표시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방화 범행을 포착했고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의 긴급 출동으로 방화범이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기 전 신속히 검거될 수 있었습니다. 인상착의 등을 여기서 이제 관제센터에도 숙지를 해가지고 그 주변에 모니터링하면서 비슷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동 경로나 이제 그 인상착의를 제대로 확인을 해가지고 바로 저기 지구대 파출소에 신속 출동시켜서 수색하고 찾는데 여기 관제센터에서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자주 있습니다.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알아서 사건을 인지하는 지능형 관제 시스템. 이러한 기술이 가능한 건 카메라의 모션 측정을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 딥러닝 덕분입니다. 영상 속에서 움직이는 객체를 지정 후 모션과 인상착의, 상황 등 방대한 정보를 학습시켜 CCTV가 대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딥러닝은 이제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잘 이제 짜여진 어떤 네트워크나 그런 것들을 이제 라이브러리 형태의 그런 것들 도입을 해서 저희가 어떻게 학습시키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가리키면 이렇게 학습이 되고 저렇게 가면 저렇게 학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은 경험을 필요하듯이 그 당연한 상황을 그 오탐이 발생하지 않거나 정말 원하는 물체만 이렇게 학습시키기 위해서 저희도 이제 그 방대한 데이터를 이런 성향이 되도록 어떤 알고리즘 성향이 되도록 계속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즉, 객체를 지정해 사람은 사람대로, 사물은 사물대로, 그리고 움직임은 움직임대로 각기 다른 대상의 특이사항을 정보화해 특정 알고리즘이 형성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사람이 움직이는지, 사물이 움직이는지, 범죄자의 행동인지 피해자의 행동인지 CCTV 스스로 문제 상황이 일어났음을 제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이렇게 학습된 CCTV 카메라가 이동하는 객체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건데요. 그 정확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실제 CCTV에 학습시킨 특정 인물의 움직임을 통해
신상 정보의 정확도를 확인해 봤는데요. 객체의 이동 경로를 따라 인물을 쫓는 카메라 화면, 동시에 성별과 나이 등의 신상 정보까지 유추해내는데요. 뿐만 아니라 실제 입고 있는 인상착의의 정보까지 구체적으로 구별해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정보에 특정 상황을 인지하는 기술이 더해졌다는 건데요. 범죄 예방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 바로 이벤트 표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벤트란 단순히 얼굴이나 사물을 구분하는 것과는 달리 어떤 위급 상황을 감지하고 이를 우선적으로 표출하는 기술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어떤 인물의 특정 행동들을 통해 문제 상황이 일어났음을 알리는 거죠. 일정 구역을 배회하거나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행동,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여럿이 모여있는 모습 등 사람들의 특정 행동을 문제 상황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우선 필요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부터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뭐 침입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설물 보안에서 필요한 거고, 경계선 통과 같은 거, 그 라인을 긋고 그 침입하는 방향을 이렇게 한다든지, 뭐 화재 같은 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이제 궁에서 화재 이벤트를 걸면 연기를 탐지해서 알람을 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쓰러짐 이벤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이제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런 걸 빨리 인지하기 위한 거고요. 저희가 정해진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에 부합되면 어떤 알람, 어떤 그런 정보 전송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상황에서 벌어질 이벤트를 데이터화해 CCTV에 학습시키면 범죄자나 수배자를 추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범죄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건이 일어나기 전 미리 인지하고 예방할 수도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요? 주택가 주차장에 세워둔 차량 이곳저곳 한 남자가 서성이는 모습이 보입니다. 차량 절도를 시도하는 수배범인데요. 객체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CCTV가 화면 속 남성의 뒤를 쫓아 얼굴을 비추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 인물 중 유사도에 따라 비슷한 인물들의 정보가 추려집니다. 이벤트 상황이라고 판단한 지능형 CCTV는 문제 상황을 우선적으로 알리는데요. 이때 모니터링 요원이 인상착의를 토대로 정보를 신속하게 체크하면 동일한 인물을 검색하며 도주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능형 시스템을 통해 범인 검거는 물론 범죄 및 일반 사고 발생 전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지능형 관제 시스템은 치안 외에도 생활안전 예방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데요. 치매 환자나 독거노인, 어린이와 임산부 등 사고의 위험이 높은 사회적 약자들의 특정 행동 양식을 이벤트화한다면 미리 일어날 사고를 보다 효율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죠. 여기에 일상생활 속 빈번히 일어나는 불법 주정 차량, 정지 차량, 체납 차량 등을 단속하고 이를 추적하는 데에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텐데요. 단순히 범죄 사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시민의 일상과 안전, 복지를 위한 예방의 기술. 추적의 기술은 어쩌면 무언가를 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아닐까요? 앞으로 지능형 CCTV가 더 발전된 방향이 뭐냐면 우리가 현재 제일 화두가 되고 있는 사회적 약자인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각종 사건 사고가 일어났을 때 지능형 CCTV 기술을 관제센터에서 확대 아니면 도입을 해서 시민의 안전과 어떤 사건 사고를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숙제로 남아있던 미제 사건을 해결하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묻지마 범죄의 용의자를 검거하며 일상 속에 불어닥칠 재난을 예방하는 기술이 되기까지 과학 수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반드시 막아야 하는 사건 사고의 진실을 쫓으며 우리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과학 수사와 그 중심에 선 추적의 기술. 앞으로 마주할 이 기술의 도약을 조금 더 기대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